2040년대 한국 경제 성장률이 0%가 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KDI가 공식 발표한 기준 시나리오입니다. 2030년대 잠재 성장률 0.7%, 2040년대 0.1%에서 0%. 비관 시나리오로 가면 2040년대 초반에 역성장, 즉 경제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성장률 0%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경제가 안 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자리 총량이 늘지 않고 세금은 더 걷어야 하고 복지는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뉴스가 안 되냐면요, 지금 당장은 1%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집이 무너지는데 오늘 지붕은 멀쩡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기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 잠재 성장률 탈출구가 있긴 한 건지 오늘 GP, 잼미, 끌로와 따져보겠습니다. GP, 방금 2040년대의 성장률 0%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훨씬 빠릅니다. 숫자를 보면 명확해요. 한국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인구가 2019년에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이미 줄고 있어요. 2025년에는 3,544만 명, 2030년에는 3,343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10년 만에 400만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체감이 안 되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전체 직원이 3만 5천 명인데 그 규모의 공장 114개가 한꺼번에 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지역 상권이 통째로 흔들리잖아요. 그게 동시에 114개,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인구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GDP 연평균 성장률 흐름을 보면 1980년대에 9.5%, 2010년대에 2.9%, 2020년에서 2022년 코로나 기간엔 2.1%입니다. 방향이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40년 만에 성장률이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한국은행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향후 30년 전망에서 2020년대 2%대, 2030년대 0%대라고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추세입니다.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냥 경제가 좀 느리게 크는 거 아니야? 싶은데요. 이게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어떻게 느껴지는 겁니까? 끌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맞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장률 숫자만 보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각, 취업이 예전보다 어렵고 월급은 오르는데 생활이 더 팍팍하고 가게 하나 열면 금방 문 닫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사실 성장률 하락이 이미 생활로 들어온 신호입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때는 파이가 커지니까 분배 싸움이 덜 벌어져요. 예전에 대기업이 잘 되면 협력 중소기업도 같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이 잘 돼도 그 과실이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파이가 안 커지면 누군가 더 가져가면 누군가는 그만큼 잃는 구조가 되거든요. 지금 세대 갈등, 대기업, 대중소기업 격차, 수도권, 대지방 문제, 이게 다 파이가 안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분배 싸움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나라로 좀 더 직접 연결해서 지금 우리 통장이나 직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잼미, 한국 상황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제가 좀 불편한 숫자를 드릴게요. 2017년에서 2022년까지 6년 동안 주요국 GDP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미국이 5.15%, 캐나다가 5.94%, 영국이 3.44%입니다. 한국은요 1.33%입니다. 같은 기간 선진국 중에서 꼴찌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6년 동안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크게 불어났는데 한국은 제자리 걸음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들어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글로벌 금융기관 바클레이즈, JP모건, 시티그룹, HSBC, 노무라, 이 5곳이 한국 올해 성장률을 전부 1%대로 내려잡았습니다. 한국은행도 결국 1.9%로 하향했고요. 1954년 데이터 집계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2% 미만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게 우리 생활로 오면 이렇게 됩니다. 기업이 성장을 못하면 신규 채용을 줄입니다. 한국 비금융기업 중에서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 2022년 기준으로 전체의 35%입니다. 셋 중 하나가 사실상 좀비 기업이란 얘기예요. 이런 기업들은 망하지도 않고 살아있으면서 사람과 돈을 묶어둬요. 그러니까 새 기업이 들어설 자리도 없고
좋은 일자리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64원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025년 1월엔 1455원까지 갔습니다. 환율이 100원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평균 1치 2% 뜁니다. 먹거리, 에너지, 원자재 다 비싸집니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실제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인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출산율이 워낙 낮다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이건 수치가 명확합니다. 2023년 한국 합계 출산율 0.72, OECD 국가 중 압도적 꼴찌입니다. 서울은 더 낮아요. 0.55입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이 2.1인데 그것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한 명도 채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문제가 성장률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냐면 한국 중위 연령이 1997년에 30세였습니다. 2024년에는 46.1세가 됐어요. 27년 만에 중위 연령이 16살이 올라갔습니다. 이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인구가 늙는다는 건 소비가 줄고 세수가 줄고 복지 지출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는 저도 확신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지금 이 논의 구조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인구가 문제다, 성장률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법으로 항상 구조개혁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조개혁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방식, 기업이 채용하는 방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한국은 대기업 정규직 평균 근속 연수가 9.8년인데 중소기업은 5.6년입니다. 4년 넘게 차이가 나요. 이 격차가 왜 생기냐면 한번 좋은 곳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 버티고 못 들어간 사람은 짧게 일하다 나가는 순환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은 그 이동 자체가 막혀 있어요. 끌로 그 지적은 맞는데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구조개혁이 추상적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측정 가능한 변수가 있어요. KDI가 명확하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 일할 때 얼마나 더 많이 만들어내느냐예요. 지금 한국은 이게 연 0.6%입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 AI와 구조개혁으로 이게 0.9%로 올라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관 시나리오에서 0.3%로 떨어지면 2040년대 초반에 역성장이 시작돼요. 고작 0.3%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게 30년 동안 누적되면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아예 다른 길을 갑니다. 역성장과 회복 사이를 가르는 게 그 0.3%. 잠깐 GP 말씀에 한 가지 더 넣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한국의 민간 부채가 GDP 대비 207.4%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 버블 경제 붕괴 직전인 1994년에 민간 부채가 GDP 대비 214.2%였거든요. 차이가 7%밖에 안 납니다. 우리나라 1년 전체 경제 생산량이 100이라면 민간에 쌓인 빚이 207이라는 뜻이에요. 가계와 기업이 번 것의 2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지금 한국이 그 직전 단계에 있다는 게 한국은행 공식 분석입니다. 잠깐, 거기서 제가 반론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본과의 비교,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건 부채 수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버블 붕괴 직후에 구조조정을 너무 늦게 했어요. 좀비 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은행이 계속 돈을 빌려줬거든요. 한국이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고 단정할 수 있냐면 저는 그것까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비교를 지금 공식적으로 꺼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대응할 시간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끌로 그 논리는 조금 위험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게 사실 일본도 똑같이 했어요. 1990년대 일본 경제학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버블이라는 걸. 근데 구조조정을 못한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였거든요. 기업 살리는 게 표가 되니까요. 지금 한국도 비금융 기업의 35%가 이자도 못 갚는 한계 기업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기업들 하나하나에 직원이 있고 그 직원들이 유권자입니다. 이걸 지금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한국에 있냐고 물으면 솔직히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서 제가 끊고 싶어요. 잼미, 말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지금은 1990년대 일본과 다른 변수가 하나 있어요. AI입니다. KDI 낙관 시나리오에서 AI 기술 발전이 총 요소 생산성을 0.9%까지 올릴 수 있다고 봤거든요. 이게 실제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도 1인당 생산성이 올라서 그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도 한 사람이 더 많이 만들어내면 전체 파이는 유지되는 거니까요. OECD 전망에서 2030년에서 2060년 한국 잠재 성장률 평균이 0.8%인데 AI 생산성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 수치 자체가 달라질 수 GP 그 AI 논리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AI가 생산성을 올린다는 건 맞는데 그게 한국 경제 전체로 고르게 퍼질 거라는 가정이 너무 낙관적이에요. 지금 한국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근속연수 차이도 그렇고 AI 기술이 주로 어디에 먼저 도입됩니까? 자본이 있는 대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자영업자, 고령층은 그 혜택에서 훨씬 늦게 또는 아예 소외될 수 있어요. AI가 총 요소 생산성 전체를 올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격차가 더 벌어지면 사회 갈등이 커지고 그게 다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구조 문제지 AI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격차를 벌린다고 하셨는데 그 논리대로면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처음엔 격차를 벌렸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기술이 퍼지면 거차는 줄어들어요. 지금 한국이 해야 할 건 AI를 막는 게 아니라 AI 혜택이 퍼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 중소기업 구조조정, 직업 재교육, 구조개혁 아닙니까? 근로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들이 사실 해법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GP 그 논리가 틀렸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인터넷이 격차를 줄이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입니다. 한국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가는 건 지금 시작됐고 2030년에는 이미 0%대입니다. 기술이 사회 전체로 퍼지는 속도와 인구 감소가 성장을 갉아먹는 속도 어느 쪽이 더 빠른지가 핵심 질문인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지금 보면 셋 다 문제는 동의하시는데 해법에서 갈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민 얘기가 나왔는데 KDI가 노동시장 개방까지 공고했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입니까? 잼미, 해외 사례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민이 만능은 아니지만 사례를 보면 완전히 무시할 카드도 아니에요. 독일이 2015년에 난민 대거 수용하면서 처음에는 사회 갈등이 심했는데 그중 상당수가 지금 노동시장에 편입돼서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예 이민을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놓고 매년 인구의 1%를 이민자로 채우는 목표를 운영해요. 한국으로 치면 매년 50만 명 규모입니다. 같은 기간 성장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이 이걸 할 수 있냐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해요. 지금 국내 인력 부족 업종, 제조업 6.5%, 금속 재료 6.1%, 식품 가공 5.5%. 이 업종들은 내국인이 안 하려는 일들이거든요. 여기서 먼저 시작하는 현실적 경로가 있습니다. 이민 얘기에서 한 가지 더. 한국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도 봐야 해요. 2030년대에만 생산 연령 인구가 510만 명 추가로 줄어듭니다. 2040년대에 또 460만 명 줄어요. 이 두 숫자를 합치면 970만 명. 서울 인구가 약 940만 명인데 그보다 많은 인구가 경제활동 현장에서 20년 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빈자리를 생산성 향상만으로 채우려면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지금의 2배 이상 올려야 합니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도 0.9%인데 그것만으로는 수학적으로 부족해요. 결국 이민,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 여성 노동 참여율 제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GP 말이 수학적으로는 맞는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 여성 노동 참여율 제고. 이게 왜 지금껏 안 됐는지를 먼저 봐야 하지 않나요?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돌봄 구조, 장시간 노동 관행,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성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됩니다. 일가정 양립이 안 되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이고 출산율 0.72가 나오는 거잖아요. 탈출구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있습니다. 근데 그 탈출구의 입구가 지금 너무 좁습니다. 좁게 만든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해요. 오, 그 말이 좀 와닿네요. 탈출구는 있는데 입구가 좁다. 그럼 지금 당장 이 입구를 넓히려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합니까? GP, 한 가지만 짚어주시죠.
한계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전체의 35%인데 이 기업들이 노동력과 자본을 묶어두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두는 건 죽지도 않는 기업에 산소호흡기를 달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기업이 쓸 수 있는 사람과 돈이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만 빠르게 정리해도 생산성 높은 기업에 인력이 재배치되고 신규 기업이 들어설 공간이 생깁니다. 한국은행도 신속하고 단호한 기업 구조조정을 명시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안 하면 2030년대에 훨씬 더 큰 고통이 옵니다. 오늘 토론 마무리하면서 이 문제를 앞에 두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 분씩 한 줄로 말씀해 주시죠. 데이터를 읽는 눈을 가지세요. 성장률 숫자가 뉴스에 나올 때 그래서 내 월급과 일자리에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생각하는 습관. 정책이 바뀌려면 시민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성장하는 곳인지 좀비인지, 그리고 이직이 나쁜 게 아니라 더 생산적인 곳으로 가는 게 경제 전체에 좋다는 걸 우리 사회가 같이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온 숫자들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숫자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희망의 근거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때 사람들이 문제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오늘 2시간 얘기한 결론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희망이라니 좀 웃기기도 한데 근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잠재 성장률 1%대, 2040년대 0%대. 숫자는 무섭지만 지금 우리가 이 숫자를 알고 있다는 게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탈출구가 있냐고 물으셨죠? 있습니다. 근데 문이 저절로 열리지는 않아요. 오늘 토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GP, 잼미, 끌로 중 가장 설득력 있었던 AI에게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토론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